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국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국무회의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방식의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과장들도 다 참석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 회의를 할 때는 담당 실무자까지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거의 효율적이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왜곡 보고 하지 말자.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하고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본문 속에 숨겨놓고, 본 보고서에 숨겨놓고, 요약 보고서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거. 상사들은 주로 그것만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러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써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제받았다고 우기고.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물론 허위 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허위 보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허위 보고. 그거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슬쩍 허위 보고가 있어요. 국회에서 많이 하죠.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가 그런 것 모른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해.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끌어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 네. 그 얼마 된다고. 그 사람을 이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징역 살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때 마구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마 오늘도 막 비난할 거예요.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할래? 막 그런 비난 있잖아요. 걱정.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2만 원어치가 상한인데 그거 가지러 오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이 없더라. 네.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 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빨리 확장을 좀 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네, 몇 많이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거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치료할 정도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되게 하는.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은 상황이에요.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왜 환자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 수 있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정 치료병원을 찾아주는 것을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뭐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네.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 형사처벌 해봐야 그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감옥 보낼 수도 없고 기껏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잖아요.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지금 국무회의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뭔가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면 위반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뺏어야지. 이 부분도 실효성 있는 금융치료라고 하는 건데.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징금. 네. 뭐 이런 걸 부과를 해야죠. 뭐 즉시 시정 요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위반 행위 자체를 제재해야지. 위반하고 있다 걸리면 시정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들으면 제재하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걸린 사람만 재수 없는 거지. 운수 띄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서 청년들 게임하다가 열 엄청 받는다고 말로 화나게 합니까? 자, 좀 세게 좀 제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바가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비싸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게 시장경제, 사회주의도 아니고.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가지는 아주 전통적으로 언제나 문제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없었던 거 아닌가. 특히 불친절. 와, 기분 나빠. 어디 갔더니 막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경험해가지고 그 몇 번 그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손님 뚝 끊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관광 안내 불편 부분들도 불편 신고 체계를 갖추어서요. 일단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하고 그 조치하는 부분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체계는. 아니,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 묻잖아요. 일단 관광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조치를 하고요. 해당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이 불친절한 걸 어떻게 조치하냐고.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그러니까 아니 그 형식적인 행정 절차는 이해하겠는데. 네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계하고의 지속적인 협력,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자족 노력이 현재로서는 네.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학습하고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방법이 네. 이게 훨씬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돈벌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도 똑바로 하는 게 유일한 길인가요? 다른 방법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관광객이 많고 손님이 많으면 업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서로 경쟁을 붙게 되고 손님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근본적인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게 지역사회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가끔씩 이런 소수가 분위기를 망치죠. 그게 국가적 낭비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10,000건씩 내려면 그 맨날 쓰고 시간 보내는 것만도 얼마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 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20만 건 낸 분도 있습니다. 20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 됐기도 하고 일면 좀 밉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국가가 보듬어야 될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첫 출발이 불신을 받는 어떤 처분이나 처우를 당하니까 불신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믿고 뭐라고 말을 해도 반발하고 다시 항의하고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는 건 다 나쁜 거고 점점 이렇게 악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선가는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민원인을 위해주는 길이긴 한데 업무량이 너무 많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권익위가 그런 일을 그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20명 정도의 시민 상담관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도와주시고 악성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 민원 제기자들에게 어쨌든 한 2-3시간 시간을 들여서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죠. 제대로 들어주는 게 절반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무마를 하면 몇천 건의 민원을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인도 이제 그걸 접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권익위원회를 만든 이유 아니겠어요? 그 통상의 민원 업무는 기피 업무로 생각되지만 권익위는 그 민원 업무를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